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 고발 검토입니다. 네, 정부에서 의사 면허 박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검찰 고발하겠다라는 요 카드도 지금 살짝 들어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전공의들 빅5 병원에서 전공의들 모두 일괄 사직서를 내고 어제 새벽 6시를 기점으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를 했다. 실제로 약간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까지가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선 검찰 고발하면 검찰 수사가죠. 그 뒤에 기소 수순입니다.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형사처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 카드까지도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실제 고발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경향입니다. 전공의 6,415명 사직서. 네. 이 중에 1,630명이 병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30명 혹은 오늘 추가 인원이 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얘기가 의협에서 낮 12시에 만나서 논의를 한다.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이 지금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라는 내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강대 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윤, 의대 증원 연 2,000명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한 건 안 된다. 졸속 확대에 반박, 타협론 일축했다. 네, 타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어제 강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대 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양측이 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하위 20% 비명 대거 포함. 비명계 이재명의 공천학살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일면입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두 사람 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얘기는 내가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박용진, 윤영찬 의원 둘 다 비명이죠. 비명 대거 포함 둘 다 비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중앙입니다. 공천학살 비명계 집단행동 예고. 네. 비명계가 왜 비명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윤영찬 불복하지 않겠다. 오늘 의총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집단행동의 어떤 전초적인 얘기가 될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친명계에선 의총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입니다. 사라진 아기 718명 사망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실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없어진 아이들 어디 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부 2010년부터 22년생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추가 조사한 과정에서 469명이 숨진 게 추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1,700여 명이 사라졌는데 이 중에 숨진 애들이 보신 것처럼 700명이 넘었고요. 중요한 건 미확인이 아직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이 불가능한 미확인 아이들이 2,5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출산 사회적인 큰 문제죠. 이렇게 저출산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금 700명이 넘는 애가 숨지고 2,500명이 넘는 애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다 못해 한숨마저 나오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시죠. 네. 근데 이 사진 딱 봐도 멀리 보이는 저 약이라는 간판 안에서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병원 로비에 지금 다들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네. 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서울대병원의 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인데요. 어제 빅5 병원, 서울대병원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진료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지? 라면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러느냐? 다음 사진도 한 장 더 보시죠. 네. 현재 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로 진료가 불가합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병원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근의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의 또 다른 응급실의 모습을 같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이 사진 한 장만 더 보고 갈까요? 네, 보겠습니다. 대기 시간, 침대 병실은 5시간이고요. 의자 병실 들어보셨나요? 의자 병실이 3시간이다. 이게 또 무슨 병실이냐? 안마 의자 같은 거 위에 잠깐 좀 누워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건 의자 병실이다라는 겁니다. 네. 침대 병실은 5시간 기다리고 의자 병실은 3시간. 그나마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게 어제 드러났던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군병원을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군 수도병원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의사 정말 절반에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지금 전임의, 간호사 분들이 지금 공백을 채우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게 일단 임시체제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체제도 길어야 2주에서 3주라고 합니다. 네. 2주에서 3주 그 안에 이 갈등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하위 커밍아웃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박용진, 윤영찬도 하위 10%. 야, 비명학살 논란 확산입니다. 네, 비명학살, 공천학살, 학살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공천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곤 하죠.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당사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제가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이 임했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작년 말 의원 평가에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초과 달성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통보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 두 사람 다 제가 하위 10%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난 이 얘기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둘 다 일단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억울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차재현 교수님. 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비명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거 비명 저격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교로운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반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대 이재명의 구도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에서 떠올리는 부분 가장 대립각이 컸던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상대가 네.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상당한 논란이 또 빚어졌고 그리고 또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또 전당대회에 출마했었잖아요. 네. 그때 또 호적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박용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잠재적 라이벌로 박용진 의원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시 그 대선 후보 캠프의 일종의 뭐랄까요 최고 이 측근 핵심 인사였잖아요. 대표적 같은 또 이 친낙이죠. 언론사의 선후배이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두 분이 하위 평가에 그러니까 하위 그 컷오프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악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그 또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인상 속에는 이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3법이라고 해서 국민적인 현안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네. 입법을 관철시켜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에 상당한 혁신을 갖고 온 대표적인 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삼성을 비롯한 이 우리나라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상당히 앞장섰던 그런 것으로 노력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 두 분들의 반발에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좀 비명을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을 법해 보인다. 왜냐하면 윤영찬, 이 박용진 뭐 이런 이 그동안의 정치 행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하시면서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 아닌 저격수 역할을 좀 당내에서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네, 당선 후가 아니고요. 한창 이 후보 시절 경선을 하던 같이 좀 후보로 있었던 그 시절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이 사람도 공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박용진 의원 지금 공천 걱정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사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이 공천 룰은 1년 전에 다 확정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룰 세팅을 본인 입맛대로 했다면 또 이런 논란에 수긍이 될 텐데요. 이런 지난 총선 때도 하위 20%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컨트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 지도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이 항목을 보면 대단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절대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고 그걸 또 평가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에게는 좀 치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데 네. 그걸 굳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언제나 이런 내홍이 좀 있어 왔다는 점. 또 타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10% 컷오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컷오프는 아니라 감점을 많이 한다는 30% 것이거든요. 감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관이 될 수 있는 건 여야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룰이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사천이라고 볼 여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얘기했었던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안 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 얘기인즉슨 뭐 반명 친명이라고 뭐 반명 비명이라고 공천 불이익 같은 거 없는
그럼 민주당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당시에도 좀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방편으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공천,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하위 선정을 평가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보면 의정 활동이 380점이고요. 기여 활동 250, 공약 이행 100, 지역 활동 270 등등 해서 총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 그리고 이 중에 지역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요거는 지역에서 권리당원한테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요. 일반 국민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요게 이 130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객관적인 걸로 좀 수치화할 수 있는 의정 활동 부분, 공약 이행 부분, 요런 부분은 좀 수치화가 또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부분은 또 약간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좀 얘기를 해보죠.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박용진 의정활동 상위권에도 사실상 컷오프, 민주 사당화 위기. 네, 박용진 의원 의정활동 상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상위권입니다 주장한다고 그래 상위권이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인지 정말 상위권인지 봐야 됩니다. 여기를 좀 보면 박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법률 발의 건수 평균을 넘는다. 이외에 같은 기간 본회의 상임 및 출석률도 98.7%, 94.9%로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이른바 객관적 정량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상위권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 아까 저희 기준 다시 보여주시죠. 네, 기여활동, 지역활동 이게 관건이냐, 최수영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드는 의혹은 왜 명확한 기준에 비명만 걸리냐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반발했던 의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김영주 의원,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모두 정량적 평가에서 아주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받을 만큼 법안 실적, 출석 다 좋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는 자기 10%, 20%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우수한 의원들이 네. 정성적 평가에서 아무래도 나쁜 점수를 받았겠죠. 그게 바로 저 수행평가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 수행평가가 굉장히 이제 정성적 평가를 좌우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판단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 평가 위원장이 누가 맡고 있냐면 송기도 교수라는 분이 맡고 있는데 네. 이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당시에 그 후보 직속의 지역 균형 발전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랍니다. 자, 그러면 최측근이 이걸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각 항목의 그 말하자면은 판단위원들,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 기준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들은 어떻게 하든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정량적 평가에서는 큰 차이 안 나지만 정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 받고 네. 비명계 후보들은 총량에서는 아무리 잘 받아도 정성 평가에서 이렇게 수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은 하위 10% 들어가잖아요. 과거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공천에는 아무도 반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부끄러워서 말 안 했어요. 근데 왜 반발하느냐? 대놓고 싸우겠다는 거죠.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니까 국민께 착 들어오는 메시지, 스티커 메시지라는데 비명횡사 강조하는 겁니다. 무소속이든 제3지대든 내가 평가받을 만큼 평가받아 보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갈등을 예고하는 전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도 분명히 룰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은 얘기하는 거. 결국은 이 얘기인즉슨 지금 돌아가는 이 과정에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이번 총선이 유독 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로 지금 일단 들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치욕스럽죠. 그런데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거는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까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른바 저격수로 이 얘기를 들었었던 당대표 경선, 대선 경선에 나갔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박용진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랑 대립각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당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셨으면 사실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네. 당들이 공천 관련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왜 지금 유독 민주당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뭐 찐명을 세우기 위해서 현역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파다한 상황이고 네. 또 뭐 경기도팀 이런 비선 조직이 가동하고 있다. 이런 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향한 컷오프도 명단을 보니까 비명들,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주당의 내용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혹시 그 명단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도는 이른바 지라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라시도 그렇고 네. 일단 밝힌 분들도 지금 다 친문이거나 비명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적당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의정 활동이 아까 보니까 380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의정 활동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단식을 시작한 게 8월 31일입니다. 네.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한 게 9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국회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출석률이 35%라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 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은 90% 중후반대 출석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35%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의정활동 점수에서 최하위권이 기록될 것이고 컷오프 1순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근데 그러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을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이 저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는 국민과 함께 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감이 반영이 된 그런 공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용진 기자회견 관련해서 네, 잠깐만요. 네, 여기 계단 위험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네, 이재명 대표 비명만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얘기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아끼는 분은 누구냐? 친명 하위 10%에 속한 사람이 누군데 통보를 받았는데 네. 말을 안 하는 거냐? 맞습니다. 통보받은 사람이 없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른바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지금 일간의 지라시 형태로 유통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이 과거에서 총선을 치를 때도 이런 식의 하위 20%, 왜냐하면 이 제도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사실상 다른 경쟁자가 마타도어 형식으로 유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이런 어떤 이른바 친명이 아닌 의원들만 다 포진됐다. 이건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당대표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상 친명 의원들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치상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일률적으로 막 조절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은 못하지만 이른바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인사들도 하위 20%에는 포진돼 있다라고 당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은 이 하위 20%의 친명 인사도 있는데 그들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비명이기 때문에 비명만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논란이 어제 그제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이 필두로 해서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김영주 부회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리면 분명히 좋은 평가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죠.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인 정당이다. 부회장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친명 반명 나누는 건 갈라치기.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저한테 돌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부회장님에 대한 이 하위 20%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도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아끼는 분들이 내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재현 교수님, 예. 또 김영주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되진 않긴 하거든요. 갈라치기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하위 20%도 곧 내가 하위 20%에 들어요라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아끼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 비율이 얼만큼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1명인데 네. 31명 중에 한두 명이 친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공정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문제겠죠. 또 하나는 지금 아끼는 분이라고 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저분은 친명이라고 우리가 다 봐왔는데 본인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지금 명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사실 김영주 부회장이 탈당을 잘 밝혔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를 해서 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보다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저런 뜻이 있다고 하나요?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만나든지 어떤 식으로 탈당을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소위 말해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식의 일종의 나는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친다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정말 안타까웠으면 전화해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수영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170명 가까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 비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왜 친명 의원들은 가만히 있을까? 합리적인 제가 추론을 해보면요. 거기에는 친명으로 오는 도전하는 경쟁자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른바 자객공천이 없는 지역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객공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록 하위 10에서 20에 속해서 감산을 받더라도 그 말하자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없으면은 그 현역 의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들은 왜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밝히는 것이냐. 이미 저격이 됐기 때문에 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하는 저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들을 상대로 정면 돌파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치 김영주 의원이 친명인 것처럼 아끼는 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차 교수님 말씀처럼 사후 약방문이고요. 저 분명히 김영주 의원이 그랬어요.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이재명을 지키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이 압축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저렇게 사후 레토릭을 해봐야 저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말씀은 사실 그 안에 하위 20% 안에 친명이 있을 거다. 있긴 있는데 그 친명들은 이 이른바 30% 감산을 받아도 지역에서 그래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사 30% 감산이 되면 바로 정말 이 낙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과는 달라서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본인 추측을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나왔던 얘기가 이른바 지라시가 좀 돌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당이 좀 어수선하고 반발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른바 지라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공천 데스노트 비명, 민주당 내홍 격화.
지금 한국일본 데스노트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버전 저런 버전 굉장히 여러 버전의 이른바 하위 20% 탈락자 지라시가 돌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여러 버전인 건데 그 안에서 사실 앞서 나온 뭐 박용진, 윤영찬 의원의 이름은 약간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뭐 언론사에서 이 명단을 단독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이 명단은 공관위원장한테 이 전달이 됐고 위원장만 갖고 있다.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는 건 선거운동의 방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고, 유감을 표한다. 지금 도는 지라시들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이른바 데스노트, 뭐 지라시 도는 지라시, 데스노트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도 하위 20% 제도가 있었다 보니까 하위 20%에 뭐 누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그 명단이 대략 이렇다라고 보던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국면이 아닌데도. 그때 민주당 입장은 정확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 유포가 되면 그 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거에는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걸 의도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항상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 출처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공관위원장이 통보를 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위 20%, 더더군다나 하위 10%에 본인이 속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어떤 의원이 전부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의원까지 되신 분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우를 다 갖춰서 뭔가 좀 매끄럽게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매끄럽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무슨 데스노트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제가 잠깐 좀 정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아까 이 말씀 중에 시민단체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이 35%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직접 좀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연대 그리고 국회 회의록 등을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 대표의 국방위 출석률 45%가량 되는 걸로 나오고요. 22년 8월부터 23년 4월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2번 회의 중에 10번 출석을 한 걸로 나왔어요. 그 부분 35가 아니라 약 45%다라는 거 정정을 합니다. 네. 일단 데스노트 이른바 지라시 명단, 그러니까 이른바 탈락시킬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장유미 변호사님의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그 말 믿을 수 없어라고 지금 비명, 이른바 비명 그리고 뭐 반명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하위 20% 들끓는 비명, 친문좌장방 줄줄이 찾아가 대책 논의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친문좌장방, 홍영표 의원실이죠. 국회의원회관 천사호입니다. 천사방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친문좌장방을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가 관건이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의 친문 비명 연쇄회동 집단 행동 예고입니다. 단순히 3, 4, 5 모여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집단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 얘기가 유독 다가오는 이유. 네, 오늘 의원총회가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안건 자체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한 협상 보고예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는 당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가 의원총회죠. 여기에서 이거 공천학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발언이 나올 거냐. 집단행동이라고 한다면 1명, 2명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관건은 얼마만큼의 수위로 몇 명이나 이 일을 제기하고 여기에 친명계
혹은 당 지도부에서 아니다라는 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차지원 교수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일등 주관하는 책임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파적인 뭐 구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친명으로 딱 낙인 찍기도 상당히 힘든 약간 상당히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의 그 단합이나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 총선 상황에서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의 공개적인 반발, 분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의제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적극적 토론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8.18 밀실 논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8.18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의원 사무실인데 네. 거기에서 모여서 지금 뭐 논의를 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 거기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당의 그러니까 투톱 중에 한 분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밀실 공천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의 공식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분란에 따른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불리함보다는 오히려 이 잘못된 부분을 초기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적극적인 토론에 붙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8.18 회동, 그러니까 818호 이재명 대표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뭐 밀실 논의 아니냐라고 얘기됐었던 그 회의에 빠졌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 오늘 의총에 어떻게 보면은 주최하는 이 당사자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토론으로 더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누르고 묵히고 좀 갈 수도 있고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8.18방 말고 818호 말고 천사방, 네, 친문 좌장에 모였다는 천사방 있죠. 천사방의 주인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좀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들이 좀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죠.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요구하신다거나 이러실 건가요? 하여튼 그건 제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이 카드 살아 있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총선 승리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다 할 수 있겠고 다만 뭐 대표가 이선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도 열려 있다고는 보세요. 고민에는? 저는 뭐 모든 카드가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영표 의원 집단 탈당 혹은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물어보니까 그런 것까진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이 붙었어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모든 카드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